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를 같이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종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종강이 한참 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네, 종강이 몇 강 안 남아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뒤에 이제 여기 뒤로 넘어 178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모의고사 부분이 있어요. 그 모의고사 부분으로 남은 시간을 이제 강의에서 종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중간 부분 이제 못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가직 대비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좀 달아볼까 이렇게 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로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또 다뤄드릴 테니까 그거는 잠깐 좀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싹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가 아니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학 문제들이 문항당별로 길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얇아 보이는 거예요. 얇아 보이는 거, 기분 탓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문항수를 세보세요. 그럼 문항수를 세보면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적은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압축적으로 막 이렇게 문제들을 몰아서 실어놓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의 수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제대로 섭렵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굉장히 일취월장할 거라고 보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꼼꼼히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번 문제풀이 텀으로 이렇게 넘기고, 일단 이제 뒤에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행정의 특성을 경영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특성을 경영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하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는 이 공사행정 1원론이냐 2원론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행정하고 경영을 비교했을 때 행정은 공적 영역이고 경영은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제 주체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더라도,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경제 주체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경제 주체는 민간 경제 주체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이 있어요. 외국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민간의 경제 주체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가계와 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기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보면 행정의 좁은 의미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를 이제 공행정이라 그래가지고 요것만을 행정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을 좀 이제 넓은 의미로 보자 그랬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행정까지를 다 포괄해서 행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이제 정부라는 경제 주체, 정부라는 주체가 하는 행정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공사행정 1원론으로서 이제 사행정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공사행정 2원론의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행정까지를 포괄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공사행정 1원론의 이제 관점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행정 2원론과 공사행정 1원론 이렇게 나눠갖고 보셔야 될 테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해서도 보시면 되고, 그것도 써드릴까요? 요건 이제 행정의 좁은 의미가 되죠. 행정의 좁은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행정의 넓은 의미, 광의가 된다. 이렇게 봤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목표가 모호하다라고 했는데요. 경영에 비해서 목표가 모호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표현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기업 있잖아요. 여기 사행정은 온리 뭐만 추구해요? 온리 이윤 추구만 하면 됩니다. 이윤 추구. 이윤 추구를 위해서 뭘 도모해요? 효율성을 도모한다.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은 공행정을 하고 있는 저 정부 쪽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등도 고려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효율성도 있지만 형평성 등도 함께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표가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경영은 목표가 그냥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행정은 목표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경쟁성이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경쟁성이 약하다. 뭐 이제 경쟁 일변도로 가는 게 이제 경영이니까 그 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외부 통제가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외부 통제가 강하다. 자, 요거는 이제 외부 통제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의회 같은 데 막 견제도 받고 있잖아요. 시민으로부터 견제도 받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행정 통제, 행정 완료론에서 행정 통제라는 부분도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게 막 압박이 와요.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다 지나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경제적 유인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이 경영이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만 주로 신경을 쓰는 것이고 행정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거든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띠는 제하고 무임승차 및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공유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 2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화를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배제성에 따라, 배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혹은 있잖아요. 경합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눴죠. 경합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갖고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네 가지로 요래 해가지고 네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적제, 민간제 그랬었고요. 사적제, 민간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얘는 이제 요금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요금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자연 독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더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배제성은 없는데 비배제성인데 경합성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공유제다 얘기를 하고, 공유제는 공유제의 비극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요것은 이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비행위가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 불경제가 유발된다. 즉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가 있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임승차자 때문에 이게 뭐 아예 공공재가 시장 부재해져 버려요. 무임승차자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정해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재화의 구분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답은 이제 3번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3번 문제로 갑니다. 신공공관리가 행정개혁의 방향, 신공공관리의 행정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공공관리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NPM이죠. NPM인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오스본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떠올려 보세요. 정부제 창조론 딱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요게 이제 이랬었죠. 그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노사가 시기해가지고 경미한 지분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막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 여기 이제 노젓기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방향잡기 정부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방향잡기 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사명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업가적 정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고요. 경쟁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의 이제 분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지향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과지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성과지향까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노사 시기, 경미, 지분, 고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본계블레 정부제 창조론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공공부문의 경쟁의 원리와 시장기제 도입되죠. 정부와 시장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 역할의 확대 아닙니다. 정부 역할은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에 의한 책임 행정 체제 확립 그랬는데 결정은 결정이고 집행은 집행이고 이렇게 된다. 신공공관리다 그랬을 때 이 신공공관리가 또 이렇게 자 공사행정 일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여기가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행정이 이원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정치 행정 이원론으로서 탈정치화라는 표현도 써요. 탈정치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이고 이건 이제 정치 영역이잖아요. 집행은 집행이다. 이렇게 행정은 행정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본다는 것이고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제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고객지향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가 되어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4번으로 갑니다. 피터스의 국정관리 모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번은 이제 또 이번에는 피터스의 국정관리 모형, 뉴 거버넌스 이론이죠. 뉴 거버넌스 이론 중에 이제 피터스가 있습니다. 피터스의 신국정관리론이 있는데 여기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하죠.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비판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 속에서 관료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신국정관리의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관료제의 어떤 면을 비판했느냐. 관료제가 있잖아요.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죠.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걸 비판하면서 신국정관리 모형으로는 시장적 정보 모형을 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이게 직권성이 있거든요. 직권성이 있어가지고 권한이 이제 싹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구성원의 참여뿐만 아니라 고객의 참여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적 정보 모형을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거 이제 경직성이 있죠.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 조직 구성원들을 막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없고 이대로 그냥 쭉 이 조직이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직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탈피하는 모형으로 신축적 정부 모형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또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엄격한 내부 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다 정도로 표현할까요? 과도한 내부 규율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도한 내부 규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탈규제 정부 모형, 탈규제,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인데, 여러분 여기 탈규제가 정부가 민간에게 행하는 규제를 없앤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탈규제 정부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내부 규율이 과도해서 그 조직 내부에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 이런 내부 규율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신국정관리 모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시장적 정부 모형이다 그랬을 때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독점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거죠. 그죠? 공공부문이 독점적이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X비효율성이란 말 했잖아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그만큼 깎여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경쟁을 붙여야 된다. 시장적 정보 모형을 따르자,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에요. 참여적 정보 모형이다 그랬는데 정부 조직의 영속성을 비판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조정을 위한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은 신축적 정보 모형에 좀 가까운 얘기가 돼 버리고요. 재량이 규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정부 조직의 내부 규제를 비판했다. 이건 탈규제 정보 모형이 돼야 됩니다. 계층제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 구조의 도입과 참여를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참여적 정보 모형이죠. 각각 짝꿍이 잘못 연결되어 있고 1번만 짝꿍이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정책의 유형이네요. 로위를 떠올려 보셔야 되죠. 로위의 정책 분류,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로위의 정책 분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로위의 정책 분류는 있잖아요. 이게 강제력의 행사 대상과 행사 대상이 개별적인 주체들이냐, 이 개별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이냐, 이거를 나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제력의 행사 방식, 강제력의 행사 방식이, 이것이 이제 강제력의 행사 방식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나눴죠. 간접적이냐 아니면 직접적이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2x2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쪽이 이제 뭐예요? 이쪽이 이제 분배 정책이고, 여기가 재분배 정책이 됐죠. 재분배 정책.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구성 정책이었고, 이쪽이 이제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제력의 행사 대상과 행사 방식에 따라서 저렇게 나눠졌었는데, 구성정책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 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득을 주냐, 기회를 나눠주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분배정책에 가까운 얘기로, 배분정책, 분배정책에 가까운 얘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규제정책은 권리, 의무의 관계를 재설정해 가지고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맞는 거죠. 규제라고 하는 게 권리를 제약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부분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누진세율, 개발 이익의 환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거는 재분배 쪽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재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재분배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요거를 저소득층으로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고, 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가 되냐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끌고 내려오는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다름 아니라 이런 거죠. 고소득층으로부터 누진세율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누진세율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막 환수하는 것도 이제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놨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제도로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로서 혜택을 받는 것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누진세율하고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 쭉 이제 열거해 놓은 거랑 배분 정책이 안 맞는 거죠. 배분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재분배 배분 정책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이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분배 정책은 계급 간 부의 이전과 관련된 정책이죠. 예, 거기까지는 맞는데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갈등이 약하다. 엄청 강합니다. 여기서 이 갈등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갈등의 양상은 있잖아요. 여기 강제력 행사 방식이 직접적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갈등이 매우 커요. 갈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정책도 갈등이 크고요. 재분배 정책도 갈등이 커요. 재분배 정책의 갈등이 큰 것은 이 고소득층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용 부담자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수혜자가 있잖아요. 수혜자가 있는데 수혜자가 정면으로 정책의 비용 부담자와 정책의 수혜자가 정면으로 이렇게 맞부딪히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갈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까지 봐두시고요.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 구조화를 통해서 정책 문제의 본질 및 범위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맞는 얘기죠. 의제 설정 단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조화해서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정책 문제 본질 및 범위에 대한 정보가 산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 정책 과정이다 그랬을 때는 정책 과정은 어떻게 돼요? 보시면 정책 과정이다. 여기까지 다 지워버릴까요? 정책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이제 정책 과정 6번에 정책 과정이다 그랬을 때 존스 같은 학자의 정책 과정 요 이제 전개를 쭉 우리가 따르죠. 정책 과정을 따르는데 요게 정책의 의제 설정이 있었고요. 의제 설정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다음에 정책에 대한 집행이 있었습니다. 정책 집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 평가가 있었죠. 정책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됩니다. 정책 평가 이렇게 되고 필요하면 정책을 종결해야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정책이 필요 없어서 종결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종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환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데 자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우리 정책 의제 설정 단계다 그랬을 때에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가 이제 콥이 있었죠. 콥이 있잖아요. 콥의 외부 주도형을 놓고 보면 외부 주도형이 전개되는 요 이제 단계를 보게 되면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정책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사회 문제라고 하고 사회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트리거링 이게 이제 촉발 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였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여기서 이제 촉발의 계기가 있는 거죠. 촉발의 계기가 있고 그래서 사회 문제 촉발 계기 그리고 사회적 이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이제 제기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공중의제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중의제화가 되었고, 공중의제가 먼저 된 것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제 정부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공중의제에서 이제 정부의제로 넘어가게 되죠. 정부의제. 원래는 공중의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공식의제, 공식의제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중의제는 체제의제, 체제의제, 환경의제 이런 얘기를 하죠. 환경의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보통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죠.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문제의 구조화가 온다. 협의의 정책 분석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요 과정 안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정책 분석이 필요하고, 정책 분석을 할 때 미래 예측 기법 같은 것들이 동원되게 마련이에요. 미래 예측 기법이 같이 동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분석과 미래 예측 기법 같은 게 동원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그래서 협의의 정책 분석은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책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책이 대안들이 있을 때 이 대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 안에 담기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정책 분석이라는 걸 이렇게 할 때 이 안에서 실증적인 과학적인 분석들도 좀 우리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관리과학이라든가 혹은 체제 분석 같은 게 포함이 됐었죠. 체제 분석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 분석을 한다 그럴 때 관리과학도 들어가고 체제 분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 분석이 이루어졌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 분석은 규범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봐보시면은 이게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게 좁게 보면은 이런 거 중심인 거는 맞죠. 체제 분석이나 관리과학 이런 계량적인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뭐도 필요한 거냐면, 이 안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책 분석에는 체제 분석 관리학뿐만 아니라 요 여백이 있잖아요. 요 여백. 이게 이제 정책적 판단, 이제 규범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정책 집행 및 정책 평가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때 모니터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산출되는 것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봐두시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정책의제 설정 모형 중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정책의제를 정부 내부에서 정책 담당자가 먼저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행정 PR 등을 통해서 외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정책의제 채택을 완성해 나가는 모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콥이 얘기한 거에 이렇게 이제 외부 주도형도 있지만 얘랑 이제 비교해서 콥이 제시한 것에 이렇게 이제 내부 주도형도 있죠. 내부 주도형도 있습니다. 내부 주도형도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동원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 접근형이 있었습니다. 내부 접근형을 다른 말로 음모형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원형이다 그랬을 때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이 사회 문제가 어떻게 가요? 사회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정부 의제로 덜컥 채택을 하고, 정부 의제로 채택하고 얘가 이제 공중 의제로 다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퍼블릭
re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PR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네, PR이 필요하고 내부적 근형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가 되고요. 정부 의제가 됐는데 그런데요, 공중 의제 과정은 거치지 않는 거죠. 요거를 내부적 근형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네모 박스에 있는 설명은 PR이 나왔잖아요. PR이 나오면 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동원형으로 이렇게 딱 갈 수 있는 겁니다. 동원형 이렇게 찾아내 보시고 8번으로 갑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초정책 결정 단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정책 결정에 관련된 걸 얘기를 했는데 정책 결정에 관련된 모형이 있죠. 이제 정책 결정 모형들이 있다. 정책 결정 모형 이게 지금 8번까지 넘어왔죠. 8번에서 보면 정책 결정의 모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책 결정의 모형도 이게 이제 개인적 개별적 결정이다. 개별적인 결정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집단적인 결정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텐데 먼저 개별적인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개별적 정책 결정 모형은 합리 모형을 중심으로 보자 그랬었어요. 합리 모형이 있었고 합리 모형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으로서 이제 만족 모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만족 모형 전에 점증 모형 먼저 쓸게요. 그림의 구조상. 자, 이제 점증 모형이라거나 아니면은 만족 모형 같은 것들을 꼽았어요. 만족 모형 같은 거를 꼽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이렇게 이제 결합시킨 것이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을 계승을 했던 게 최종 모형이 있죠. 최적 모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합리 모형이 너무 이게 합리 모형 자체가 지나치게 합리 모형이 이제 얘가 이성의 힘 같은 것들을 신뢰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결정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사이버네틱스 모형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만족 모형을 좀 이제 집단적 의사 결정 모형으로 이제 확장한 게 집단적 의사 결정 모형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회사 모형이었습니다. 회사 모형, 연합 모형 이런 거였어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하위 조직들 간의 연합이 바로 전체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연합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연합 모형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말고 또 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도 있죠.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개로 앨리슨 모형이 있었는데 1, 2, 3 이렇게 이제 있을 때 1은 합리 모형 2는 조직과정 모형 3은 관료정치 모형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합리 모형은 여기 있는 합리 모형하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고 조직과정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회사 모형하고 연결되는 거고 얘는 독자적인 거죠. 얘는 독자적인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요 점증 모형이나 요거는 완전히 다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와보면요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모형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볼 수 있는 면들을 최대한 또 이렇게 확보해 놓고요. 한번 들어가 보면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맞는 얘기죠? 최종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제 드로어인데 드로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이제 합리 모형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 모형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같이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점증 모형은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협상과 타협 등으로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속에서 요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정책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증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린드블룸 같은 학자가 대표적이죠. 린드블룸, 윌다브스키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했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존의 이제 기존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걸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재정 부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모형은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에는 점증 모형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회사 모형이 아니고 혼합 모형입니다. 혼합 주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은 요거는 이제 에치오니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에치오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되 그런데 플러스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점증 모형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됐고요.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 입각해서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족 모형은 또 누가 한 거냐면은 여기는 이제 또 그 사이먼하고 마치 아닙니까? 사이먼하고 마치 같은 학자가 있습니다. 만족 모형은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몇몇 대안, 만족스러운 몇몇 대안을 검토한다는 거죠. 몇몇 대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요. 그래서 결정자가 적당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틀린 것은 3번만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봐두시고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기재부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에는 복수차관을 두는 건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다 하나가 늘긴 늘었어요. 보건복지부를 하나 좀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하나가 늘어서 차관이 둘씩 있는 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행안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관리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에요. 2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요,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대통령의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 국가를 대표하는 일을 하죠. 국가를 대표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영토도 보존해야 돼요. 영토 보존과 같은 일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정을 조정해야 됩니다. 국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헌법기관과 법률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헌법 법률기관 이런 있잖아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역할도 담당을 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행정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 지휘감독과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임면,
이런 것들을 하고요. 대통령령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대통령령 발포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저렇게 가지고 행사를 해요.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특별지방행정기관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2번이 답이었고요. 개선과 막료인데 막료는 개선의 보좌기관이죠. 보좌기관. 개선은 보조기관. 막료는 보좌기관입니다. 막료는 기관장의 인격적 보완체 역할을 해서 기관장의 역할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줘요. 개선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개선이 직접 명령 개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개선은 의사결정의 전문화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거는 이제 보좌기관인 막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